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열풍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한국이 광풍의 중심지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화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온라인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주부, 청소년 할 것 없이 큰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직접 채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상화폐는 사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데요. 거래 가격이 12월 8일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넘기기까지 하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직접 채굴을 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 방법은 암호화된 데이터, 가령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얻을 수 있지만 5년간 채굴해야 약 1개의 비트코인 정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채굴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이처럼 직접 채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전문 채굴 업체에 채굴을 대신 맡기는 개인도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지면서 YTN에서도 관련 내용이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념과 전반적인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상화폐 개념도 생소한데 직접 채굴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김원배 기자,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 혹은 개발자 집단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모두 2,100만 개가 발행되도록 개발자가 설계해 놨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지갑회사 블록체인 인포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채굴된 곳은 1,671만 개로 한도의 80%가 채굴된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총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발행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 금에 비유되곤 합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지갑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하듯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환전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가상화폐와 달리 암호화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이나 관리 주체가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발행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은 어디에 숨겨진 비트코인을 찾는다거나 인류의 보탬이 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계좌가 모두 영문과 숫자 64개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목표값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누군가 찾게 되면 블록이 발행됩니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블록이 10분마다 하나씩 계속 이어지고 각각의 블록은 이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서 지니고 있습니다. 블록이 체인처럼 이어져 있다고 해서 이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발행하면 만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블록은 과거의 계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거래 장부 원본이 됩니다. 각 거래에는 이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블록 발행자는 이 이체 수수료도 받습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확률은 누가 얼마나 컴퓨팅 파워, 즉 연산력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보내는 이체를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을 전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체는 한 번에 확정되지 않고 총 6번, 즉 6개의 블록의 이체 내역이 기록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체하려면, 즉 비트코인을 지불하거나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면 수십 개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개인 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안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생성되는 블록은 이전에 있던 블록의 내용을 암호화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전체 사용자의 블록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키를 탈취당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계좌 주소와 자신의 비트코인이 담긴 주소를 보관하는 전자지갑과 관련된 정보도 얼마든지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쟁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인가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세금 부과와 규제 강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 개념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렇게 아리송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과열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 한 채, 차량 석 대, 그리고 가재 도구들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한 네덜란드 가족의 과감한 투자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그 열풍이 대단하지만 오히려 해외 언론은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의 과열 양상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시장에서 원화 결제 거래량이 무려 2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트코인 광풍 속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위탁 채굴과 관련해서는 채굴장을 거짓으로 운영하거나 채굴비를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한 국립대학 교직원이 강의실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도덕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비트코인을 사서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그리고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건 등 그 면모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자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 수준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미국과 달리 정부의 규제 방향이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규제 도입의 찬반 입장과 각국이 비트코인 열풍을 다루고 있는 입장 차이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 지금 다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칼을 빼들었죠. 네,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쟁점, 앞서 말씀드린 쟁점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네.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에는 권리, 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보증해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보증할 국가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고 누구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제 수단의 지위를 획득한 정도지 법정 통화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금본위제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시행됐던 금본위제는 금을 채굴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자동적으로 화폐용 금 공급량이 조절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발행 개수를 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금본위제에서도 화폐는 국가가 독점해 운영했다는 점에서 개인 간 거래, 이른바 P2P 거래인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해 버블, 즉 거품 논란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블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지불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비트코인 교환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지금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극히 일부며 시장이 확대되면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버블이 아니라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다분히 폰지 수법, 즉 금융 다단계 사기 수법 특성이 발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국은 2014년 비트코인에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는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최대 2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연간 $3,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IRS가 세금 부과를 위해 코인베이스에서 2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거래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IRS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IRS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2015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미국 내 거래소, 미국인이 거래한 세계 모든 거래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도 잇따라 비트코인의 위안화 환전을 중단했습니다. 이 뒤에는 중국 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은 재심의 끝에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아직까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어떤 기술을 쓰거나 용어를 사용하던 모든 형태의 신규 화폐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신규 화폐 공개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펼칠 규제 방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열풍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큐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2018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진으로 한 차례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치러졌는데요. 수험생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응원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수학의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고 하는데요. 수학 포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렸을 적부터 기초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YTN DMB 수다학은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수학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생의 고민을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혼합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변하진 학생의 고민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학생의 고민을 들어보기에 앞서 2017년 미국에서 선정한 최고의 직업을 소개했는데요. 1위로 뽑힌 직업은 통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관리자, 수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최고의 직업으로 뽑혔다고 하는데요. 선정된 대부분의 직업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에 있어 수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때는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학부모들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4학년 변하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이 학생은 어려운 정치 서적도 흥미있게 읽을 만큼 독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수학 공부만 시작하면 집중력이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의 학습 태도와 학습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학부모의 고민을 확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학 공부에 있어 하진이의 부족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조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해 성취 경험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놀이 수학이나 교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다학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은 단순히 영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통해 학생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준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진이는 청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은 좋은 편이지만 시각적 처리 능력은 다소 부족해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학습 개선을 통해서 시각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혼합 계산을 어려워하는 하진이를 위해 문제의 개념을 적어놓거나 풀이 순서를 먼저 써놓고 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제시해 주어 혼합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 방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시한 솔루션을 다시 한번 짚어주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산업 속에서 수학을 찾는 Find Math 시즌2가 이어졌는데요. 의료와 수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에 수학 원리를 적용하여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수학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여 초등학교 자녀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수다학은 수학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수학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자칫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수학으로 고민을 겪고 있는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수다학이 계속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전국 곳곳에서 안전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용인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90m가량의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YTN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인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의 경위부터 짚어봤는데요. 뉴스에서는 근처 도로 위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함께 보여주어 사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의 합동 감식이 펼쳐지는 현장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건 원인의 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해 타워 크레인 관련 사고로 근로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의 집계를 살펴보면 사망자만 무려 38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을 통해 2013년 이후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 현황과 사망자 수 추이를 짚어주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뉴스의 패널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익 크레인의 증가와 정품이 아닌 부품 사용 등을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핵심적인 원인은 위험 사업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10월에 발생한 의정부 사고와 거제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정부가 지난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보도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대책으로는 노후화된 기계 결함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20년이 넘은 타워 크레인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고 또한 15년이 넘은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 검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이 내년 3월에나 완료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생활안전과 건설안전에 관해서 모든 인력과 자원 정보를 통해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사고를 막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는 문제의 단순한 사건 경위 외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YTN이 언론으로서의 감시의 기능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잘못 표기된 자막이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을 놓고 중동 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유대교 회당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자막에 유대인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가 엄연히 다른 의미인 만큼 더 정확한 자막으로 표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북한이 유령 회사를 활용해 자금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시했는데 해당 문장 부분을 해석해 그래픽으로 팝업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뉴스에서 효과적이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정된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이전과 다르게 변하게 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적용 대상과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개정안 통과 관련 해당 내용을 참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친절한 설명이 돋보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북한군 병사 판문점 귀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북한군 최정예 병사가 판문점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총상으로 사경을 헤맸는데 아들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가 또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은 지나치게 연성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주로 북한군 병사 뱃속에 있는 크고 많은 기생충들이나 병사가 먹고 싶어한 초코파이, 좋아하는 걸그룹 등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이 너무 연성화된 관점에서만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 쟁점은 주로 이국종 교수 발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뱃속에서 거대하고 많은 기생충들이 있었다라는 발언에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의견으로 인해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향후 이 병사가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기생충이라는 연상으로 평생 기억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고 또한 의료법적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귀순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병사를 바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적 개념에서 북한군 실상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 가치로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다 큰 차원에서 다뤄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외상센터가 적자 운영돼서 소속 병원에서 무시당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행정 관료나 각종 전문가가 가져가고 자신과 같은 말단 노동자에게는 안 온다고 하였고 외상센터의 처우가 나빠서 지원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도 증액되고 처우도 개선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쟁점이 많습니다. 중간에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센터 적자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외상에 대해서 낮은 수가를 책정한 것이 원인일 텐데, 그렇다고 모든 고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담은 국가가 세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낸 보험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은 매우 논쟁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국정 교수는 본인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동료 집단에게서는 환자 데리고 쇼한다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본인이 지잡대 병원 교수라서 당한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 문제,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이 풀어나가야 할 엄중한 문제인데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시잡대, 즉 지방잡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언론에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다룬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방 예산이 얼마인데 군에서 총상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료진이 없다거나 이국정 교수 개인에게 왜 본인이 실명할 만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중증 환자가 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언론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국정 교수는 북한 병사의 귀순 동기를 한국에 살면서 30분 내로 아니면 적어도 1시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살려고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탈북자들이 말한 대로 귀순 탈북 병사의 질주는 자유향한 2,500만 북주민의 질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